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조기 대선 2025년 6월 3일에 선거니까요.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고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죠. 아직 경선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유력한 상황. 반면 국민의힘은 막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한 명 대세론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뽑는데 기준은 단 하나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요 후보들을 이재명 대표와 다 1대1로 붙여볼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살아온 인생,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 자, 왜냐? 결국 경선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길 후보를 뽑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후보가 가장 위협적일지를 볼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박사님이라면 어떤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봐주시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박사님이라면 어떤 후보가 나오는 게 이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일 건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첫 번째 비교할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번 쫙 보시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62세, 김문수 장관이 전 대표 전 장관이지만 그냥 대표 장관으로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51년생 73.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한 11살 정도 많네요. 그죠? 출생은 두 사람 모두 경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주 내려가요. 자, 영남에서도 꽤 많은 표를 얻어보겠다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자기는 경북 출생이니까. 뭐 김문수 장관이 된다면 같은 경북이니까 표를 많이 뺏기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년 시절은 두 사람 모두 힘들었죠. 뭐 이재명 대표 소년공 출신이라는 거는 워낙 유명한 일이라고. 김문수 장관도 판잣집 단칸방에서 살며 아주 힘들게 유년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가족을 보면 이제 김혜경 씨와 이남이 있고, 김문수 장관은 설란영 씨와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이 설란영 씨는 1981년도에 결혼을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노동운동을 좀 흔히 말해 험하게 하잖아요. 그때 도피 생활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도와줬다고 하죠. 설란영 씨는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하고요. 옥살이를 할 때 혼자 단칸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공장도 다니고 서점도 운영하고 하면서 이 외동딸을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는 이제 좀 유복한 숙명여대 피아노과 출신의 같은 주부죠. 자, 재산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0억 8천만 원, 김문수 장관 10억 원인데 유명하죠. 봉천동에서 아직도 삽니다. 한 4, 5억 하는. 봉천동에서 살고 뭐 청렴하기로는 유명하죠. 김문수 장관이. 예. 그리고 병역은 이재명 대표는 병역 면제했고 김문수 장관도 병역 면제, 강제 징집된 다음에 중위험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전과는 이재명 대표는 4범, 뭐 여러 가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은 6범인데 주로 이제 과거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할 때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후에 선거 때 무슨 폭행치사 사건도 걸려있는 게 있다 하고요. 6범 중에는 또 이제 그 보수단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집시법과 코로나 감염법 예방법 이런 걸 어긴 전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조금 더 이제 진척이 되면. 학력은 이제 중앙대 법대와 서울대 경영대 출신이고, 김문수 장관은 이미 고3 때 학생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적이 됐다가 간신히 복원이 돼서 서울대 경영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또 두 번 제적을 당해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는데 2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직업 활동 무대가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죠. 이제 바로 누구랑 같이 하냐면 김근태 전 열린우당 의장,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과 함께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피복공장 들어가서 재단도 하고 또 염색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년인가요?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을 하고, 요때 구로 동맹파업 주도하다가
남영동 흔히 말하는 대공부실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하죠. 전태일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도 하고요. 1985년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제 선호련도 만드는데 심상정 대표 이제 결혼을 김수 장관이 추천을 해서 심상정 대표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도 또 유명한 일화죠. 그러다 이제 정치로 갑니다. 정치로 가는데 처음엔 민중당을 창당을 해요. 1990년엔 민중당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노동운동 같이 했던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민중당을 만들었다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는 이제 95년 YS에 영입을 받고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YS 퀴즈로 민주자유당이 들어가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인생 알아보기 전에 네, 두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첫 직업을 이제 성남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성남시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주로 했다면, 그러니까 지자체 풀뿌리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표와 또 김문수 장관은 아예 노동운동 큰 판에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구로공단 이쪽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두 사람 모두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어렵게 산 것도 그렇고, 예, 보실까요? 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치 입문을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11살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보다 11년 뒤에 정치를 시작하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이대로 보면. 김문수 장관은 민주자유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YS가 픽합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라고 있는데 YS 퀴즈가 여러 명 있는데 다음에 살펴볼 홍준표도 사실상 YS 퀴즈죠. 입당한 다음에 96년에 부천 소사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 부천 소사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약간 계속 되고 있죠. 지역구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워낙 이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김문수 장관. 또 부천 소사에서는 김문수 장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 했으니까 진보 쪽과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전향을 한 거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향을 해서 일로 온 다음에는 이제 중도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요. 중도 개혁 이미지를 김문수 장관이. 예. 물론 저격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관련해서 뭔가 비리 같은 거는 아주 저격수 역할을 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좀 이렇게 미묘한 견제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천 소사구에서 당선이 3선이 된 다음에 2004년 이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노무현 탄핵이 기각되고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를 하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죠. 사실 이때 뭐 거의 한나라당 다 망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100석 넘게 얻으면서 선방했던 그 공천 잘했다는 평가받은 그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정경유착도 있고 거문단도 있었으니까 돈 싸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탈락시켰다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박근혜 대표와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박근혜 대표의 이 역사관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공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 이 두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표를 견제하는 상당히 좀 비판도 많이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지금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세게 지키는 쪽으로 와 있으니까 김문수 장관 인생도 좀 파란만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죠? 평가 좋았어요. 왜냐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리고 경기 순환버스 이런 교통 쪽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이 성과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때와 비교를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자들에게.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 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할 때 2006년이잖아요. 재선이니까 한 8년 하잖아요. 김문수 경기지사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같이 행정할 때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형과도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경기도지사 때 이 사건으로 아주 그냥 치명타를 입습니다. 바로 119 소방서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은 이제 진작에 전화를 한 건데 119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하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하죠.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에서 갑질이다. 이거 도지사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김문수 지사가 결국 사과까지 하죠. 하여튼 요 사건, 요게 이제 목소리가 나가면서 상당히 김문수 장관이 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잘 안 풀리죠. 2016년에 사실 대구로 내려가는데 사실 내려가는 것 자체에 또 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험지로 안 가고 좀. 요즘 수도권 경기지사까지 해놓고는 좀 이제 편한 데로 간다. 근데 여기서 져요. 김부겸 총리한테 집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는 18년에 바로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데 이때도 안 되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을 창설하죠. 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고 이번에 입당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창설해서 자, 저 조원진 대표와 같이 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당 활동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노동위원장을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맞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점도 꽤 있어요. 두 사람 보니까. 그죠? 또 풍부한 행정 경험, 이재명 대표,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여기는 정치 플러스 행정 경험이죠. 경기도지사를 또 같이 지냈으니까. 그 정치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에야 국회의원이 됐는데, 김문수 장관은 이미 국회의원도 3선이나 했었고, 공천심사위원장도 했고, 뭐 당도 창설해보고, 정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점이라면 뭐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청렴한 게 또 강점이에요. 아까 재산도 좀 적고, 실제로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정치판에서는 들리더군요. 예. 그다음에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이게 노동운동가 출신이란 건 뭐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문수 장관 이번에 출마 선언 때도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약자의 어려움을 많이 안다. 라고 해서 중도 확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지금 이제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 기반. 사실은 그 전까지는 김문수 장관은 대선 후보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언제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후에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가면서 지금 지지율 1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잘만 활용하면 정통 강성 보수 지지층의 기반 속에 뭔가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인생을 활용한 중도 확장성까지 약자 중도 확장성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 좀 일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인생이 바뀝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보수정당에 들어왔고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중도 그리고 약간 정통 보수와 좀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하다가 소장파 역할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뀌어서 가장 극우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사회활동, 정당활동을 했던 그런 비일관성이 또 약점으로 꼽히기도 하지요. 과연 본선 가서 중도표를 가져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또 역사관 논란이 있죠. 계속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야당 계속 제기를 하겠죠.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다. 또 뭐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장관 때도 대정부 질문만 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에게. 본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 당시에 일본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약간 뚜렷한 우파적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신 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약점은 없긴 하지요. 홍준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홍준표 시장입니다. 자, 월요일에 출마 선언하는데 봅시다. 나이로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9살 많네요. 그죠? 71세, 9살 많아요. 홍준표 시장이. 출생은 경남 창녕. 홍준표 시장의 가장 강점은
경남도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PK 쪽도 자기가 해봤고 TK 쪽도 대구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양쪽을 다. 그러니까 영남은 다 해본 거예요. 영남 확실한 영남 텃밭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제 경북 쪽 뚫어보려고 해도 이제 잘 안 뚫리게 막아볼 여진이 있는 겁니다. 자, 유년 시절 역시나 어려웠죠. 홍준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한테 지극정성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머니에 대한 뭐 엄청나게 애틋한 마음을 뭐 인터뷰나 책에서도 썼는데 홍준표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노동 아버지의 어머니가 사과 행사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특히나 아주 그냥 효자입니다. 어렵게 자기를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이 또 애처가예요. 애처가. 이순삼 씨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고대 나왔잖아요. 고대 앞에 이제 안암동의 국민은행 은행원이었어요. 이순삼 씨가. 그게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하다가 이순삼 씨 이 처가가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사법고시 붙은 것도 아니고, 예, 또 가난한 집안이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뚫고 결혼을 하죠. 두 사람 모두 아들만 2명 있네요. 그죠? 또 요즘은 홍준표 시장 손자 사진도 많이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또 아들하고 밥 먹은 사진도 올리고, 예, 상당히 가족에 대한 또 애정이 깊지요. 재산은 홍준표 시장이 한 12억 정도 많은 걸로 나오네요. 그 병역은 방이 나왔네요. 그죠? 육군 이병 소집 해제. 전과가 1범이 있는데 요건 이제 선거 운동하다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 검사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법고시가 바로 붙지 않아서 철강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이제 사법고시가 붙어요. 이렇게 검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죠. 육사를 합격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장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뭔가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뭐 작물을 샀다는 이유로. 그때 이제 힘없는 이들을 돕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하죠. 실제로 검사 시절에 잘 나갑니다. 아닙니다. 잘 나간다기보다 막 세게 해서 못 나가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뭐 거침없이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모래시계. 네. 유명한 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 씨의 그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영권 강탈 사건 요거를 이제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외부 외조카 형을 다 수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진 건 바로 이 사건이죠. 슬롯머신 사건. 60 황태자로 불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촌 처남 박철원 장관을 구속시키죠.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그 슬롯머신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때 수사하다가 좌천됐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강력부로 올라왔는데 요거 수사하면서 또 밀려납니다. 예,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하죠. 이게 유명해지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데 결국 선택은 YS로 갑니다. 정치 경력 보니까 진짜 화려하네요. 자, 일단 96년 신한국당 입당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장관도 같이 입당합니다. 이때 96년 선거 때 공천을 아주 전형적으로 정치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공천을 제일 잘한 공천으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YS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공천 잘해서 근데 그 공천이 YS의 차남 김현철 씨가 이제 한 걸로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어쨌건 당시에 YS 퀴즈로 이제 한 게 이회창, 김무성, 이인재,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요쪽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쪽은 어떻게 보면 진보 쪽으로 좀 더 가까운 네.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천을 하면서 판을 뒤집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도 공천을 잘해서 중도표를 먹으면서 판을 뒤집어서 총선에서 이긴 아주 대표적인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꼽히는 96년 선거였습니다. 당시에. 자, 처음에는 송파갑에 당선이 돼요. 그런데 송파갑 당선 임기를 못 채웁니다. 당시에 이 선거운동원에게 이제 돈을 줬다가 2,400만 원인가를 줬다가 허위로 이제 사후에 그 영수증 이제 썼다는 그걸로 걸려서 유죄 판결 나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지요. 그리고는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때 미국에서 만난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워싱턴에서 있으면서 상당히 두 사람이 또 친해지죠.
MB 정권에서도 계속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에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피선거권을 이제 획득을 하고 바로 2001년에는 이제 서울 동대문을로 가서 당선이 됩니다. 요때 사실은 김문수, 홍준표, 이재호까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때 유명한 이제 저격수 트리오죠. 저격수. 그러니까 DJ 정부를 아주 세게 몰아붙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예.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제 했던 게 바로 2002년 DJ의 삼남 김홍걸 씨의 이제 미국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어진 게 뭐냐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규션 게이트가 벌어지죠. 네. 그리고 나서 김홍걸 씨는 이제 구속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결국 탈당까지 하게 되는 그 시발점. 네, 요때 또 유명해지지요. 자, 보면 그러다가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벌어지고 하면서 도지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하지요. 사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내고 대표도 지냈습니다. 정말 화려한 정치 경력이 있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당에서 나와서 공천을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이면 언제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2등을 하죠. 대선 경선 출마했다가 2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대구 광역시장에서 당선이 되고, 예. 보면 강점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 경험도 많고 행정 경험도 적진 않아요. 워낙 경륜이 많고 또 강점은 뭐 솔직하고 호탕하죠. 유명하죠. 예. 뭐 거침이 없잖아요. 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말 실수를 해도 홍준표니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또 약점도 있어요. 약간 구설수에 오른 발언들이 있죠. 책을 쓸 때도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있고 2007년에도 출마를 합니다. 요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함께 출마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출마니까. 대선 경험이 많다는 것도 또 강점이죠. 지금 뭐 약점으로 꼽히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번에 석방이 됐는데 명태균 씨 의혹 뭐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나오곤 있고 아까 말한 비호감도 그다음에 독고다이. 그러니까 지난 사실 2021년에도 여론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당심을 이게 국회의원들과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워낙 또 홍준표 시장이 막 하니까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껄끄러워하고 또 이렇게 적이 많아요. 당내에서.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원들에게 1대1로 전화해서 또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예. 이렇게 보면 이재명, 홍준표 딱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엄청 공격을 하죠.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구 내려가서 대구시장 만났거든요. 또 은근히 또 같이 있으면 이렇게 웃는 거 보이시죠? 잘 지내요, 또. 또 공통점도 있죠. 뭐 흑수저 출신이고 아들 둘인 것도 비슷하고, 예.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근데 홍준표 대표의 공약 이제 책을 냈는데 봤더니 홍준표스럽습니다. 정말 홍준표다워요. 자, 종부세 철폐, 그죠? 그 다음에 수시 아니고 수능과 정시 위주로 전환 입시, 그죠? 그 다음에 로스쿨 말고 사법고시 부활, 흉악범 사형, 필요시 자체 핵개발 시원시원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로 생각해 보면 기껏 조금 뭔가 창의적인 입시, 뭐 로스쿨 이런 거 했는데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란을 늘 불러일으키는 그런 후보죠. 양쪽 모두 좀 거침없다는 측면, 사이다 발언을 잘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마지막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보니까 나이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2년 더 많네요. 64세. 서울 출신이고 유년 시절에도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기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살면서 호롱불 들고 다니고 우물 퍼서 이제 물 기르고 했었다고 하지요. 가족으로 보면 송현옥 세종대 교수. 송현옥 교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종대 교수고 극단을 운영을 합니다. 딸이 둘인데 큰 딸이 이제 그 극단 밑에서 배우를 하죠. 예, 친구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결혼해서 상당히 또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예, 좋고 재산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74억 원인데 이번에 좀 재산 공개하면서 좀 화제가 됐죠. 왜냐면 지자체장 전국 지자체장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데 내용을 봤더니 미국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최근에. 이거 왜 미국 주식 했냐 봤더니 지금 지자체장들은 이렇게 국내 주식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많이들 투자하는 종목이죠.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엔비디아 예 이런 데 투자해서 이번에 큰 돈을 버는 걸로 또 이번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좀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병역은 이제 육군 헌병 소위로 임관했다가 중위로 전역을 하죠. 전과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차별화가 되겠네요. 그죠?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큰 타격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학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 사실 변호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로 하다가, 물론 이게 잘생겨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띄운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1조 건 침해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이제 경남 아파트였는데, 아파트가 젖었어요. 젖었는데 1동이 젖었어요. 근데 그 앞에 15m 앞에 아파트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가로막혀서 해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주민들이 시공사인 경남 기업에게 소송을 걸어서 처음으로 1조 건 침해 안 된다. 요즘은 이게 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소송이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깁니다.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 이동 만드는 거를. 그때 이제 좀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외모가 훤칠하다 보니까 정장 모델도 하고 또 정수기 모델 또 하면서 이 정수기 모델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깨끗한 이때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뭔가 변호사 느낌을 하면서 크게 인기를 얻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까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YS 픽이라면 이 오세훈 시장은 이회창 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의 공통점도 있네요. 세 사람 모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쪽도 민주당 쪽도 다 러브콜 받았던 사람이에요. 경력 보면 좀 그럴만하죠. 근데 이제 세 명 모두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으로 들어온 거죠. 두 사람은 YS 픽, 오세훈 시장은 이회창 픽. 예. 그래서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을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예. 여기 보면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원희룡 장관 오랜만이네요. 남경필 지사도 보이고 오세훈 시장 여기 서 있죠. 거기 이제 정병국까지 해서 남원정과 함께 유명한 뭐였냐면 소장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주류로서 쓴소리야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 하나는 좀 인정해 줘야 할 만한 게 중도 확장력 얘기를 하는데 늘 중도 지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김문수 장관은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고 홍준표 시장도 처음엔 약간 소장파 역할도 하다가 약간 비주류긴 한데 또 지금은 약간 정통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좀 우파 쪽으로 많이 간 지지층이 많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이 탓도 있겠죠. 서울시장이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영남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더 드러내게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더 중도로 가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경기지사도 하고 대구에서도 출마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유명하죠. 오세훈법. 이거 아직도 지금도 유효한 법입니다. 당시에 이제 차떼기로 워낙 이제 돈 정치에 대한 정경유착과 검은 돈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 때 없어진 게 지구당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지구당을 부활하자 이제 많이 깨끗해졌고 이게 오히려 정치 신인에게 족쇄를 채운다고 해서 부활을 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어쨌건 오세훈 3법 했고 오세훈 3법에 이어서 여기서 뜨는데
자, 차떼기당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보수 정당이 거듭나려면 5060 요 군부 독재 잔재를 벗어던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배님들 좀 물러나십시오. 용태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군부 독재 이미지를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강남을이면 정말 이 보수 정당의 텃밭 아닙니까? 거의 버립니다. 전 다음에 재선 강남을 해서 안 하겠습니다. 던져요. 요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당시 정치에서. 그러면서 그 반향을 힘을 얻어서 최연소 서울시장 당선이 됩니다. 2006년에. 아이고 젊네요. 맑은 서울, 매력 있는 서울, 깨끗한 힘. 당시 한나라당이 폭삭 망하는데 그래도 당선이 됩니다. 한명숙 총리와 정말 새벽 3, 4시까지, 4시까지 가는 박빙 승부 속에 당선이 돼요. 근데 당선이 됐는데 서울시 의회 의원이 모조리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장 하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못 버티겠다 그러고 승부수를 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서울시장 하면서 뭐 지금도 있는 다산 콜센터 그다음 디자인 서울 해서 여기 세빛둥둥섬 이런 거 지금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뭐 공격받는 쪽에서는 디자인 겉모습만 너무 신경 썼다는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회를 모두 장악당하면서 막 서울시장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집어 던집니다. 뭐로 던지냐면 기억나시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집어 던지고 근데 투표율이 안 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되면서 바른정당으로 잠깐 간 적도 있고 갔다가 안철수 당과 합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와서 네, 다시 복당을 하죠. 복당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2등으로 낙선을 하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광진에 가서 고민정 후보와 붙는데 지고 그러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게 언제냐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많이 올렸잖아요. 서울 집값. 그러면서 이제 그 반감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된 2022년에 이제 해서 서울시장을 이제 4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서울 25개구 전 모든 동에서 승리할 정도로 압도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로 당선이 됩니다. 송영길 당시 후보와 붙어서 당선이 되지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점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죠. 서울시장을 4번, 물론 뭐 4년씩 다 4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4선까지 했기 때문에 풍부한 행정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은 행정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도권 기반. 요거와 이제 중도 확장력까지 같이 장점인데 이어지는 장점인데 결국 이 중도 확장력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중도 쪽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표를 얻는 것 같아요. 중도 확장력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한 게 첫 번째가 이 약자와의 동행이죠.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빈곤층을 끌어올리는 거에 엄청나게 오세훈 시장이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안심소득이라는 거 개념을 개발을 해서 본인이 좀 개발한 거예요. 개발을 해서 이거 이제 시범 사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좀 확장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안심소득은 이 중위소득 100%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준소득 미달분의 한 50%를 지원해 주면서 안심소득의 역할은 뭐냐면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고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로의욕을. 그래서 이들이 중산층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사교육 예전에 EBS 교육처럼 그런 사교육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무료로 그 이제 플랫폼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요즘 관심 많은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노인 건강 마일리지 이런 거 건강 관련해서 노인들 건강 관련해서도 좀 그걸 이제 IT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노인 건강 챙기는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약점으로 보면 여기 또 나왔네요. 명태균 리스크가 남아 있죠.
압수수색도 당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공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명태균 씨가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뭐 후원회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로 돈을 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안 떠요, 잘 지지율이. 예. 뭔가 서울시장 당선될 때만 해도 25개국 모든 동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때만 해도 우와 다음은 오세훈인가 했을 정도로 서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수도권에서 받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조금 헛디딘 게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죠. 예. 자,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갑자기 이걸 풀었다가 이제 강남 집값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이걸 재지정하는 그러면서 오락가락.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서울 집값을 잡는데 애를 많이 썼거든요. 요 허가제를 잠깐 풀면서 거기서 약간 삐끗하면서 이것도 아마 경선 때부터 공격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와 비롯해서 전가도 없고 깨끗한 점, 네. 뭐 사법 리스크가 이제 명태균 때문에 생겼다는 거, 네. 또 보시면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팬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게 이제 뜨지 않는 지지율이 요게 바로 그 대목인 거죠.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동투더 뉴스. 이재명 대표와 각 지금까지 살펴본 이 3명 후보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할까요? 뭐 나이서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라면서 아주 그냥 맹공을 뽑았습니다. 장관 됐을 때 파면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 김문수 장관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이라고 불렀죠. 피고인 이재명과 다른 깨끗한 정치인이라고요. 먹산이즘 잘산이즘 이재명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도지사 때 당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니까 보수에 잘 보이려고 아이들 인생 망친다고 비판한 적 있고, 홍준표 대표는 뭐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 공격하죠. 한국 정치를 쌍욕으로 도배한 뭐 이런 정치는 오래 못 간다고요. 오세훈 아까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에 맞서서 그건 가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안심소득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실행 불가한 정책으로 표만 뺏겨낸다고 또 상당히 견제를 하고, 오세훈 시장 상황놀이에 심취한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야, 이것도 뭐 세게 붙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또 붙여봐야죠. 이재명 대표와. 자, 한동훈, 네, 유승민, 안철수, 네, 마지막 대망론 나오는 한덕수 총리까지 4명 내일 붙여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대통령 파면 발표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차기 대선 날짜가 잡혔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1번 9월 25일, 2번 8월 15일, 3번 7월 1일, 4번 6월 3일. 힌트는 오프닝에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60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아닌 것은인데요. 정답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답은 3번입니다. 진짜 김문기를 몰랐다고 판단한 건 아니지요. 네, 김문기를 아냐 뭐냐 모르냐가 아니라 다른 1, 2, 4번을 이유로 했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첫 번째 정답자는 오한마의 땅땅님. 동행님 덕분에 오랜만에 법 공부하니까 재밌네요. 아유, 재밌어서 다행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코로 킴님. 2심 재판부 논리가 이해가 안 가시네요. 무죄 선고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3심에서 또 뒤집장 보죠. 예. 세 번째 정답자님은 현상원님. 네,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수현님이 맞춰주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토요일에 함께 시청했는데 이해도 쏙쏙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아버지에게도 꼭 안부 전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배순주님이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2편 할 때 2편 하게 된 게 김석희님께서 댓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했잖아요. 그때 소개드렸잖아요.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질문에 성심껏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판결에 개운한 느낌이 없대요.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판결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유튜브에 채널의 뉴스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물 코너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